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의 세부 학습 내용으로서는 차별화는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차별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분석 도구는 뭔가, 마지막으로 기업의 차별화 전략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차별화의 우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차별화의 정의 그리고 차별화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차별화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난 강의에서도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포트에 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의 본원적 전략, 즉 다시 말해서 제네릭 스트래티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본원적이라는 의미는 기업의 사이즈, 즉 다시 말해서 기업의 크기나 혹은 그 산업의 특성, 구체적으로 기업의 제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거의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우리는 본원적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사업의 특성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혹은 고객 집단의 특성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대기업, 중소기업, 혹은 청량음료 산업 기업, 혹은 신발을 제조하는 기업,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본원적 전략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포터의 본원적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 우위 전략, 차별화 우위, 시장 세분화. 자,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비용 우위 전략, 즉 다시 말해서 코스트 어드밴티지. 이 전략은 비용 절감으로써 인한 가격 경쟁, 즉 다시 말해서 경쟁 기업보다 더 가격이 낮은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경쟁에 이기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차별화 우위 전략, differentiation advantage. 이 전략은 앞에 했던 비용 우위와 다르게, 즉 다시 말해서 제품의 비용을 낮춤으로써, 즉 다시 말해서 제품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경쟁을 우위에 설려하는 전략이 아니라 제품을 차별화시킴으로써 거기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로 인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연구할 이번 시간에 연구해야 될 단위가 차별화 우위에 대한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세분화, 마켓 니치죠. 그래서 이것은 틈새 시장을 노려서 틈새 시장 전략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그림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기업의 최종 목표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경쟁 우위라는 것은 경쟁 기업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을 창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포터의 본원적 전략에 의하면은 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라고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비용 우위, 즉 다시 말해서 같은 제품 혹은 유사한 제품을 낮은 비용으로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차별화 우위 전략, differentiation advantage죠. 그래서 이 전략은 비용 우위와 다르게 독특한 제품, 다른 기업보다 서비스면이나 혹은 제품 기능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독특한 제품을 만들고 거기에다 높은 마진을 붙여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첫 번째, 낮은 비용으로 낮은 가격의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비용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과 그리고 독특한 제품을 만들어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차별화 우위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차별화 우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사례를 하나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에 관해서 사례를 들 건데 여러분 최근에 스티브 잡스의 서거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죠? 많은 전 세계인들이 애도물길이 넘치고 있는데 많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애플과 스티브 잡스의 관계 그리고 애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차별화 전략을 이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과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은 1976년에 스테판 우즈닉과 스티브 잡스가 차고에서 애플1이라는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사실상 컴퓨터라고 그러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컴퓨터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1980년대에 애플2를 만들어 가지고 매출액 1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초에 IBM이 등장을 해서 오픈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PC 시장에 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애플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다시 애플은 혁신적인 운영 체제인 GUI 시스템, 즉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채택한 매cintosh를 개발하였습니다. 1985년도죠. 그리고 1990년도에는 55억 달러의 매출액, 32%의 점유율 PC 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래픽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이들은 거의 다 매cintosh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1990년도 초반에 드디어 애플의 경영 위기 및 위기가 닥쳐옵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3.0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유지해왔던 GUI 방식이 차별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PC 산업 전체가 경쟁이 심화되고 IBM 호환 기종으로 인해서 가격이 인하가 됐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계속 폐쇄적인 전략을 통해서 모든 활동을 직접 담당하던 애플에 반해 오픈 시스템 정책을 통한 관련 업체들의 전문화로 IBM 호환 기종은 비용 우위가 계속 심화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됐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애플은 폐쇄 시스템, 즉 다시 말해서 애플이 가지고 있는 안에의 품질이라든지 안에의 부품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 오픈을 하지 않은 데 반해서 IBM은 그 IBM이 가지고 있는 기술, 부품, 제조 능력 이런 것들을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서 IBM 호환 기종이 많이 쏟아지고 그로 인해서 비용이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반해서 그 애플은 연구개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하지만은 애플은 내부 유통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클로즈 시스템, 폐쇄 시스템을 계속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91년에 IBM, 모토로라든가 제휴를 통해서 파워PC를 개발했으나 다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그야말로 몰락의 시대를 맞게 됐는데 이 당시에 다시 스티브 잡스의 창업자를 재영입해 가서 혁신적인 디자인과 성능을 갖춘 제품 개발에 재기를 모색했으나 2000년 말 정보 통신 산업의 불황으로 위기 상황이 다시 닥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01년에 드디어 전 세계가 깜짝 놀란 i 시리즈를 첫 출시를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MP3 플레이어인 아이패드를 출시를 하고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아이패드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성능으로 2006년 미국 MP3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사실상의 전 세계 표준으로 자리를 매김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아이패드를 바탕으로 하는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출시하여 단숨에 휴대폰 시장에 강제로 부상하였고 이러한 성공으로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례에서도 봤듯이 애플, 즉 다시 말해서 스티브 잡스가 이끄는 그 매cintosh 컴퓨터, 애플은 IBM에 비해서 차별화를 고수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차별화된 제품, 차별화된 유통망,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수하였습니다. 자,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차별화가 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별화의 정의. 차별화 우위는 소비자에게 독특한 가치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차별화에 소요된 비용 이상으로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얻는 것입니다. 바꾸기 이야기하면은 차별화는 경쟁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 혹은 서비스에 차별화를 둠으로써, 즉 다시 말해서 더 나은 제품, 더 나은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그 제품에다가 프리미엄을 얹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unique products at premium price. 그래서 프리미엄 가격을 얹은 독특한 제품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비용 우위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similar product at low price, 즉 다시 말해서 낮은 가격에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하고 상당히 대조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별화는 기업들이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에 대한 기회나 가능성은 무제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업이 차별화 전략을 고수하려고 할 적에,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기업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경쟁 기업과 싸우기 위해서 차별화 전략을 나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럼 과연 어디에다가 어떤 부분에 차별화를 둘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별화의 변수, 즉 다시 말해서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기회를 분석해보는 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로 유형의 차별화, 즉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차별화. 그래서 눈으로 관찰이 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 예를 들면은 제품의 크기, 모양, 중량, 색상, 디자인, 기술적인 면, 이런 면들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유형의 차별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무형의 차별화, 즉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제품의 차별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사회적, 감정적, 심리적 차이를 차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갖는 이미지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과시욕, 개성,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차별화의 정의를 이야기를 할 적에 특히 구분 지어져야 될 부분이 세분화하고의 다른 점입니다. 차별화하고 세분화는 혼돈이 갈 수가 있지만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별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 디퍼런시에이션은 기업이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업이 전략적으로 경쟁 기업과 자신을 어떻게 차별화하는가 하는 전략적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은 기업이 어느 시장에서 경쟁할 것인가에 대한 관련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장이 어떻게 분할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시장 구조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켓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를 이야기를 할 적에 우리가 기업이 마켓 시장 타겟을 삼았을 적에 타겟 시장의 목표를 삼을 적에 일반적으로 모든 범위의 목표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특성 혹은 지리적인 요건 이런 공통사항에 의해서 세분화 작업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30대, 40대 혹은 여성, 남성 이런 식으로 세분화 작업을 거쳐서 그 세분화된 마켓에다가 타겟을 두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차별화하고 세분화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자, 그럼 기업으로서는 차별화 전략을 고수하려고 할 적에 제일 먼저 기존에 나와 있는 시장의 제품하고 우리 기업의 제품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가, 이게 제일 큰 고민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차별화와 포지셔닝, 위치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하고 우리 제품을 차별화해야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셔닝은 기본적으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물리적인 특성에 의존한 차별화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의 차별화 우위는 햄버거라는 제품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햄버거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발생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은 맥도날드의 빅맥하고 버거킹의 와퍼는 미국에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햄버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의 빅맥은 일반적으로 미국의 백인들이 선호하는 햄버거고, 그다음에 버거킹의 와퍼는 주로 미국의 흑인들이 애용하는 햄버거입니다. 자, 그래서 맛도 차이도 상당히 다릅니다. 빅맥은 담백하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맛인데 반해서 와퍼는 여러 가지 첨가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강력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면은 미국 담배 말보로하고 윈스톤을 대표적인 담배로 들 수가 있는데, 말보로는 미국 백인들이 선호하는 담배라고 할 수 있으면 윈스톤은 미국의 흑인들이 선호하는 담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더라도 충분히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객이 선호하는 척도에 따라서 제품 차별화가 확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공적인 차별화 전략을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 수요 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흑인들은 어떤 햄버거를 좋아하는지, 어떤 담배를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소비자 요구를, 수요를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차원 척도법,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링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컨조인트 분석이 있습니다. 컨조인트 애널리시스. 자, 이 시간에는 그 예로서 다차원 척도법에 의한 맥주 시장의 포지셔닝을 맵,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네 가지 셀이 나왔죠. 즉 다시 말해서 쓴맛, 맥주 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쓴맛이 나는 맥주와 부드러운 맛이 나는 맥주, 그리고 고급스러운 맥주와 대중적인 맥주, 이렇게 구분이 되면은 대중적인 맥주에서 쓴맛이 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실 적에 카스나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지만은 대중적이면서 부드러운 맛이 나는 맛은 하이트입니다. 그래서 카스와 하이트는 확연하게 제품 차별화가 됐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오빌 라거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급스러운 맥주로서 쓴맛이 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카우트나 레드락이나, 그다음에 조금 더 약한 것으로서는 버드와이저나 엑스필이 있고, 그다음에 고급스러우면서 부드러운 맛이 나는 것은 밀러나 카프리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맵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 기업이 새로운 맥주 시장에 진출하려고 할 적에 분명히 현존하는 맥주 제품과 차별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네 개의 셀로서 펼쳐내 보면은 어떤 맥주들이 어떤 부분에 위치해 있고, 따라서 우리 기업에 출시될 맥주는 어떤 차별화로서 어떤 셀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차원 척도법은 제품 차별화를 만드는 첫 단계, 첫 분석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겉으로 나타나는, 즉 다시 말해서 유형의 차별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지만 이제는 무형의 차별화, 즉 다시 말해서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 의한 차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은 심리적 혹은 사회적 동기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의 특성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가시욕, 즉 다시 말해서 명품을 고집하는 소비자들, 분명히 그 내부에는 가시욕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품질 면에서 질적으로도 월등하게 낮지만은 추상적으로 혹은 물리적인 행태가 아닌 사회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시욕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로서 노란색을 고집하는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란색으로서 자기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 의한 차별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서의 차별화의 요인으로서 소비자의 거주지역, 연령, 소득 수준, 교육 수준, 개성, 라이프 스타일, 특성들을 분석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형태의 차별을 원하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품 포지셔닝의 선택, 목표 고객 집단 선택, 가격 프리미엄 선택,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차별화의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한 차별화, 즉 다시 말해서 지금은 정보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1년 뒤 혹은 몇 달 뒤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을 통한 차별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터넷을 통한 차별화는 정보의 윤택성과 정보의 도달성 측면에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의 윤택성이라는 것은 richness, 즉 다시 말해서 정보의 깊이를 이야기합니다. 정보의 도달성이라는 것은 정보의 폭,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면은 정보의 윤택성이라는 것은 정보의 주입, 인퓨전의 정도, 즉 다시 말해서 정보의 깊이와 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정보의 도달성이라는 것은 정보의 확산의 정도, 디퓨전의 정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정보가 전달되는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윤택성과 정보의 도달성은 서로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고자 원한다면은 그만큼 정보의 윤택성, 즉 다시 말해서 정보의 깊이나 질은 떨어지고 반대로 기업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수지만은 그 정보의 질과 깊이에 치중한다 그러면은 그 정보의 도달성, 확산의 정도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윤택성과 정보의 도달성은 항시 상쇄 관계, 트레이드오프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 정보의 윤택성과 정보의 도달성은 정보기술, 즉 다시 말해서 인터넷에 의해서 두 가지 다 한꺼번에 만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윤택성과 정보의 도달성 간의 상쇄 관계를 극복하는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경제 논리에서 규모의 경제 시대에서 네트워크의 경제의 시대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수학 체감의 법칙에서 벗어나 수학 체정의 법칙에 경제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기업이 네트워크, 즉 다시 말해서 정보 기술을 통한 네트워크에 더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그 기업은 더
더욱더 많은 자원, 즉 다시 말해서 정보, 지식을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기업은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윤택성과 정보의 도달성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은 정보 기술을 기업에 도입하는 것을 게을리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존 책을 구매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 기업이죠. 아마존에서도 우리가 쉽게 알듯이 이 인터넷의 기술로 하나만으로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의 윤택성과 정보의 도달성을 우리가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